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최성진 허재현의 토요팟 오늘 공식 2호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토요판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영원한 팀장의 딸랑이 허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인사평가가 참 끝났지. 굳이 내가 오늘까지 이럴 필요 없는데. 네, 인사평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죠. 팀장님 뭐 하여튼 잘 좀 봐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한겨레신문 일면 다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우리 최성진 기자와 저의 그 얼굴 사진이 아주 조그맣게 일면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겨레 TV팀에서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이 배경으로 꾸며준 그림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진은 아니고 캐리커처 그림이죠. 맞아요. 지금 여러 장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거 누가 그렸는지 내가 우리 제작진한테 물어보질 못했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 내 이빨 그 치아가 사실 그 내가 어렸을 때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약간 돌출형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약간 앞니가 약간 살짝 삐뚤어진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허재현 씨 만났을 때 별명을 호토끼라고 붙이기도 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그 별명을 약간 좀 기분 나빠한다는 이빨 사실을 삐뚤어진 토끼까지 하여튼 정확하게 그려주셔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차마 내가 이걸 보여드리질 못했어. 아무튼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저희가 토요팟 공식 그 1호로 지난주에 그렇게 발표를 이제 여러분께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으신 것 같아요. 반응들이 좀 있었죠? 네네. 저희가 소개할 만한 것들도 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이렇게 반응들을 또 다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태연하게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누가 욕하는지 내가 다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욕하는 분은 진짜 없더라고요. 너무나 진짜. 그래서 근데 욕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지고 더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도 많아졌을 때 비판도 있고 욕도 있고 뭐 칭찬도 있는 거지. 아직은 우리가 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 많이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용기와 좀 잘하라는 격려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우리 정주영 PD께 살짝 듣기로는 아무튼 그 팟캐스트 순위가 뉴스타파 바로 조금 밑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듣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듣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뭐 허 기자님 목소리 좋다 뭐 이런 댓글이 일단 제가 눈에 굉장히 띄었고요. 청취자 반응 가운데서요. 그리고 연예인 포스 최성진 뭐 이런 댓글 하지 말라고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까. 아니 왜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는 건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좋은 반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제가 약간 의외였는데 우리 두 분 굉장히 호흡이 좋다. 랄랄라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그런 댓글도 써주셨더라고요. 우리가 호흡이 잘 맞았나 봐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잘 맞네? 하는 뭐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방송을 들어보면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어요. 우리 정 PD가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약간은 좀 까부는 캐릭터를 조금 맡고 있는데 우리 최성진 기자께서는 이제 연차도 좀 연차시고 그래서 까부는 역할을 맡긴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까불 수 있어요. 최 기자님 또 까부시면 또 얼마나 귀여우실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최 기자님은 이제 살짝 좀 정리해 주시는 스타일로 좀 이렇게 방송에 메인을 이끌어가 주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보조하면서 좀 까불까불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조금 호흡이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제가 잘 염두에 두고 열심히 좀 까불도록. 까불면 또 정 PD한테 혼나. 아무튼 청취자분들 반응 저도 많이 봤는데요. 아직은 뭐 잘 듣고 있다. 또 힘내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격려와 칭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비판도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도 많이 그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식 2호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아까부터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는 우리 토요판 팀의 막내 최우리 기자가 조용히 우리가 하는 얘기를 숨소리도 내지 않고 듣고만 있었는데. 안녕. 네, 안녕하세요. 우리 최우리 기자는 얼마 전에 그 동물원 기사 호랑이 사육사 그 이야기를 아주 우리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잘 전달해 주시고 오셨는데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아이템으로 또 한 주 뛰어다니셨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최강자죠. 500m 그 세계 신기록 보유자 이상화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요? 네. 그 이상화 선수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최우리 기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장 초점을 맞췄던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였어요? 일단 이상화 선수의 자신감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기사를 통해서. 예, 이상화 선수를 실제 만나 보니까 일단 뭐 많은 독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세계 신기록을 4번이나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그랬죠. 그래서 소치에 대한 그 밝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사실 또 그 500m 경기는 앞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워낙 순식간에 그 승부가 갈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워낙 원래 다크호스들이 많은 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이상화 선수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림픽을 임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그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저는? 맞아요? 하루 차이로 모태범 선수가 제일 먼저 그렇군요. 금메달을 땄고요. 맞습니다. 모태범 네. 선수.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2010년 밴쿠버에서 했죠. 그래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여자 선수로는 최초인 거죠. 우리가 사실 김연아에 사실 모든 좀 이렇게 언론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상화 선수는 그 기량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조명을 좀 못 받았던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동계 스포츠의 최강자 혹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 하면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물론 아주 훌륭한데 이번에 김연아 말고 이상화에 좀 조명해 본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 어떻게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에는 두 여제가 있죠. 그 김연아 선수와 이상화 선수. 그 빙상 여제 이상화 선수도 김연아 선수 못지않은 그 세계적 실력을 갖췄는데요.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그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고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을 2연패를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이제 4번 갱신했고, 그리고 월드컵 대회도 나가는 대회마다 거의 우승을 하는 그 추세였어요. 최근까지 7연속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발 그러니까 2위권 2위권 선수들보다는 0.3초 이상 기록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500m에서 그 네. 정도면 엄청 큰 기록 한 아닙니까? 70m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는 이제 그 예술 점수나 기술 점수에 따라서 점수로 이제 등수가 정해지는데 여긴 그렇죠.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네. 김연아 선수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들 많이 하죠. 금메달. 이번에. 그럼 가능성이. 이상화 선수하고 그 이상화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2위 이하 그룹하고 실력 차가 그 김연아 선수와 그 김연아 선수가 아닌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가 갖고 있는 그 실력 차에 비해서 더 넓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네, 그 종목마다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느끼는 정도로는 이상화 선수의 그 독주는 지금 일단 시작됐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가지 않을까. 이상화 선수가 올해 몇 살이죠? 89년 2월생입니다. 2월생이시군요. 2월생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좀 우리 여왕분이라 제가 차마 반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워낙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바르다 보니. 그건 그렇지. 예, 우리. 이번에 이제 직접 가서 이상화 선수 훈련하는 모습도 봤고 이상화 선수의 자신감이라는 열쇠말로 그 이상화 선수를 한번 이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이상화 선수를 소개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상화 선수의 자신감을 포함해서 자신감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최우리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 이상화 선수에 대한 이미지, 느낌은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찬 성격이 TV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만나도 매우 직설적. 그래요? 네. 저 그거 기억나요. 지난번 올림픽 때 밴쿠버 올림픽이었죠, 지난번이. 네. 그때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많은 이제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조명도 받고 질문을 받았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데 이상화 선수와 김연아 선수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여제를 두 명이라고 이제 여제를 두 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랑 비교를 하는데 당연히 그 기자들도 현장에서
뭐 김연아 선수와의 비교하는 뭐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뭐 둘 중 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짓궂은 질문인 거지. 그런 질문 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이상화 선수가 했던 대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데 그건 정말 우문의 현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상화 선수는 이상화 선수의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우문을 여러 번 던지고 제가 토요판에서 몸면을 담당하다 보니 몸에 좀 그렇죠. 관심이 많아서 그 운동선수들의 신체 부위에 약간 집착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몸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를 좀 질문을 했더니 이제 본인 몸은 다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었죠. 현명한 대답이었네요. 이게 일단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일단 그 강인한 이제 체력과 그리고 이렇게 탄탄한 다리 근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나보시니까 좀 그런 건 좀 어때 보였어요? 저는 이제 이상화 선수를 성장하게 한 감독님들을 다 이제 좀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이상화 선수의 어린 시절 모습부터를 좀 따라가 봤는데 크게 세 가지 이상화 선수의 지금 성공 이유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더라고요. 네. 먼저 뭐 단거리 스프린터로서 갖춰야 될 가장 그 큰 덕목인 순발력을 타고났다. 순발력? 예, 순발력을 타고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운동선수라면 사실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승부근성이 남달랐다고. 타고난 체력과 그리고 승부근성이 있었군요. 승부근성이 남달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과 가족의 이제 운동에 대한 그 헌신적인 뒷받침과 이제 자신의 노력 같이 간 거죠. 그 승부근성이 남달랐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을 이제 이상화 선수를 지도한 코치나 감독들이 느끼는 이상화 선수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평가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승부근성을 발견했대요? 예를 들면? 사실 우리도 TV 볼 때 이상화 선수가 역주하는 모습에서 그 날카로운 눈빛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상화 선수의 그 승부근성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견. 궁금해요. 네,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되기 전에 그 이상화 선수를 지도했던 빙상 지도자 전품성 그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하루는 상화 선수가 2등을 했대요. 대회 나가서요? 네, 대회 나가서. 근데 시상대에 나오지 않았대요. 아니 저런. 네. 그래서 보니까 잘한 건데. 저쪽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인이 누군가한테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한 그 기록 또는 어떤 목표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반사적으로 나왔던 행동으로 이제 감독으로는 그러니까 느꼈다. 2등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2등을 하더라도 자기가 원했던 어떤 기록이 있었는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2등을 했다 이거군요. 그 꼭 이기고 싶었던 거는 1등을 한 그런 상대 선수가 아니라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였던 셈이죠. 그 목표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승부근성에 못 참은 거죠. 남들 같은 경우 2등 했으면 그냥 밤에 그냥 술 한번 먹고 에이 이러면서 그냥 풀었을 텐데. 아직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네. 허지연 씨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죠. 가끔씩 터지는 이 엉뚱한 질문들. 근데 또 이상한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창 시절에 왜 이렇게 좀 우셨냐, 많이 분하셨냐 했더니 뭐 그때는 자기가 그 승부근성이 정말로 남달랐던 것 같다. 근데 정말 좀 울기는 울었지만 그때 울고 나서는 금방 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뒤끝은 없으시구나. TV에서 보던 당돌함을 현장에서도 느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상화 선수의 자신감, 뭐 다른 말로 당돌함일 수 있는데요. 이상화 선수의 자신감이나 당돌함의 원천, 그건 뭐라고 보세요? 자신감의 원천은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남다른데 이 믿음을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이 좋았던 건 그런 그 솔직함, 정직함 뭐 이런 것이고 또 성격상 본인은 그 내일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여러 번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이다. 그러시구나.
네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약간 그 네일이 영어로 손톱이잖아요. 아, 네. 아, 내일. 네. 그 네일이 아니고 네. 요 네일. 네네. 아니 그쵸. 기사 내가 네. 말미를 보니까 이상화 씨의 손톱에 예, 매우 유명하죠. 그 뭐예요? 이상화 선수가 그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 방도 되게 깔끔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글씨도 되게 예뻐요. 그래요? 보면 그리고 이제 아기자기한 거에 대한 그 흥미도 있으시고 취미도 있으셔서 가장 대표적으로 네일 아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죠. 그래서 지금 뭐 보도 사진을 보면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네일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파란색은 이상화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고요. 그 파란색 그 네일 손톱에 보면 왕관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자신의 금메달을 금메달 혹은 뭔가 그 왕자에 대한 그 꿈을 담은 물론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1월 25일 출국 전에 다시 한번 네일을 받고 나가실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은 그 손톱에 일단 자기의 각오가 좀 담겨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성과에 대한 요구, 기대 이런 게 좀 부담되거나 좀 짐스럽지는 않다고 하시나요? 그렇진 않던가요? 어때요? 부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네.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모든 경기 올림픽이 이제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그 무게감에 눌리지 않고 하나의 경기를 뛴다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쏠린 만큼 이제 부담이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상화 선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뛰거든요. 그래요? 예, 그 국가대표로서의 꿈은 그렇죠. 국가대표로서의 꿈은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그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뛰겠다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그 나 자신을 위한 그 당연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당돌한 모습도 그렇고 그 누구보다 뭐 국가와 국민 뭐 이런 거창한 목표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경기를 즐기고 뛰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참 예뻐 보이네요. 실제로 보면 매우 예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화 씨는 근데 남자친구가 이미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그럼 그냥 예쁘시다는 걸로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좀 슬럼프나 뭐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이상화 선수가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건 물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잘 타긴 탔어요, 스케이트를. 근데 이제 국제 대회에서 이제 중3 때 상비군으로 선발되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쭉 성장기를 밟는데요. 201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게 그렇죠. 보면 그 인생의 정점을 찍은 시간인데 완전 진짜 깜짝 놀랐죠, 진짜. 예, 그 상대적으로 그 다음 해인 2011년에 성적이 아주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니까 한 2등, 3등을 했던 거죠. 또 시상대에 또 안 오고 막 이랬대요? 그건 아니에요. 예. 기록도 조금 떨어졌고요, 네, 당시에 그러면. 그때 그랬었군요. 몰랐네.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이게 슬럼프였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혹시 올림픽 이후에 많이 힘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슬럼프였던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역시 당차게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갔을 뿐인데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에게 2등, 3등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참 보였던 것 같은데 난 최선을 다했고 나름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만족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일관된 철학이 있는 것 같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간에 자기가 딱 목표로 한 어떤 기록을 달성을 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 이게 뭐 등수가 중요물 하겠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자기 철학이 있는 것 같네. 오 멋있다. 듣고 보니까 멋있고 멋있어요. 예쁜 선수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을 수가 없지. 그렇지.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이제 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월달 소치 올림픽에 출전을 할 예정이고 500m와 1000m에 출전을 하죠. 네. 1000m 전망도 뭐 금메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꽤 출중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본인은 1000m는 기대는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 500m가 이제 주력 종목인데 주 종목인데 500m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따든 뭐 혹은 뭐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가 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한다면은 두 번의 올림픽에서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올림픽 이후의 목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대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화 선수 성격이 오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생각을 안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다만 이제 선수로서 언제까지 스케이트를 탈지를 모르지만 은퇴 후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볼 때 자기도 제일 궁금하대요. 자기가 뭘 하고 있을지. 그리고 하나 분명한 건 스케이트 지도자는 좀 안 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뭔가 재미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특별한 이유는 얘기는 안 했. 네, 스케이트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선수 생활이 워낙 이제 훈련 강도가 세고 하니까 지금 생각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외국에서 생활할 그런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외국 생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구나. 국내에서 스케이트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이상화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최우리 기자가 그 직접 인터뷰를 해온 내용은 이렇게 직접 말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최우리 기자의 이번 토요판 커버 스토리 기사는 직접 한번 또 읽고 싶은 기사를 읽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이상화를 직접 만난 느낌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무튼 오늘 바쁜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너는 우리 최성진 우리 그 팀장님 최성진 기자께서 윤여준 씨를 직접 만나시고 오셔서 또 인터뷰 기사가 이번에 토요판에 실렸습니다. 정확히 네. 윤여준 직책이 뭐죠? 지금 새정치 추진위원회 아니요 위원장은 따로 있고요. 추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을 맡고 계시군요. 윤 의장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완전 갑자기 또 이제 핫 피플이 되셨는데 그래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참 언론이 참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안철수 쪽에 안철수 이제 의원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워낙 드물고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인물을 상대로 좀 인터뷰를 좀 해서 그 분들의 생각을 좀 읽는 것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윤여준 우리 위원장님? 의장님. 네, 의장께서 갑자기 지난주에 안철수 쪽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네. 좀 갑작스럽긴 했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최성진 기자께서 또 바로 또 아시고 달려가셨는데 만나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언론 인터뷰를 지금 마다하지 않고 계세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활발하게 발언을 하겠다는 거를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 발언에서 비교적 자신의 입장을 지금 그리고 판단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인데 언제나 그렇듯 윤여준 의장 이야기는 나름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인터뷰 굉장히 기대되는데 윤여준 의장께서 사실 저는 그쪽으로 다시 안 갈 거라고 사실 전 예측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나름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쯤에 제가 듣긴 들었어요. 안철수 의원께서 윤여준 이제 의장을 찾아갔다고 그리고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 사실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막 이제 설득하고 모시고 오려고 그 이른바 삼고초려를 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예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 윤여준 선생님이 멘토라면 내 멘토는 한 200~300명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좀 삐치지 않으셨을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또 윤여준 의장도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비판을 좀 몇 개 했었죠. 뭐 태도가 모호하다라든지 뭐 새정치의 내용이 뭐 빈약하다라든지 뭐 그런 이런저런 비판성 발언들을 많이 해서 저도 허재영 기자 생각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한 번 삐쳤다고 완전히 등 돌리는 그런 소인배는 아니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분들이 철새네 뭐네 막 사실 좀 이렇게 삐딱하게 봤는데 저는
또 약간 또 좀 다르게 보이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한 번 이제 어쨌든 갈라섰고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그 전에는 함께 했었죠. 그렇죠. 근데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시 뭉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감정의 상에서였던 어떤 그 필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 같으면 안 가. 난 소인배라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윤여준 의장의 생각을 가장 듣고 싶었던 대목도 바로 윤여준 의장이 생각을 바꾼 계기였어요. 뭐래요? 왜 바꿨대요? 일단은 그 대답을 그 질문을 수차례 던졌을 때 내놓은 대답은 딱히 어떤 계기라고 할 만한 건 없었다. 그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8월 이후에 지난해였죠. 이제 벌써 지난해 8월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답니다. 한 2차례 정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새 정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준비도 많이 부족해서 쉽지가 않다. 참 역부족이다. 그 의장님 같은 분이 이제 장관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의장을 맡기 전이었으니까요. 장관님 같은 분이 저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때마다 두 번 모두 윤여준 의장은 나는 그럴 만한 현실 정치에 참여할 만한 생각도 별로 없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돌아가시라 해서 2번 다 돌려 보내셨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윤여준 의장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 그 안철수 같은 사람이었으면 안철수 의원이었으면은 2번 돌려보냈으면 3번째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지배함이 찾아오셨군요. 지배함이 없었는데 3번째 또 연락을 해서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만났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강도도 더 절실하게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윤여준 의장을 사로잡았던 본인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 판단입니다. 사로잡았던 멘트 중에 하나는 예전에 2, 3년 전에 청춘 콘서트 같이 했을 때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2사람이. 그랬죠. 같이 했을 때 새정치를 먼저 이야기한 거는 안철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윤여준 장관님 본인이었다. 먼저 새정치를 얘기해서 내가 지금 그걸 하는 거 아니냐. 책임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셨다고 해요. 어쨌든 3번 이상 찾아간 게 좀 변화라면 변화인데 우리 방송이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안철수가 이제 영입하려는 그 인물분들이 아마 이제 숫자를 한 번씩도 세지 않으실까. 이게 한두 번 찾아와서 생각하면 그리고 3번만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떤 언론에서는 팔고초려라는 말도 썼었는데 한 8, 9차례 정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팔고초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윤여준 의장은 굉장히 민망해합니다. 매번 왔을 때마다 그런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새정치추진위원회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총 만난 횟수가 8, 9차례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팔고초려라고 직접적으로 삼고초려라는 고사를 인용할 수 있느냐, 비교를 빗댈 수 있느냐, 좀 민망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무튼 참 그런 정성을 들인 정도면 정말 안철수 의원께서 정말 새정치에 대한 어떤 정말 그 열망이 강하다 이런 건 좀 느껴지는데요. 안철수의 그 열망은 알겠으나 도대체 새정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인지가 저는 여전히 모호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1년 넘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상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새정치에 대해서 합리적 보수와 그리고 성찰하는 진보와의 만남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 로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흔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중도적 스탠스라고 또 하죠. 그렇죠. 또 그렇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또 그렇게 날카롭게 바로 또 제목을...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여전히 모호하단 말이죠. 아니 보수 중에 그럼 합리적인 보수는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진보는 왜 성찰을 그럼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성찰하는 진보라니요. 여전히 문구가 모호해요. 그러면 여전히 모호하다. 윤여준 장관께 어떻게 한번 좀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많이 물어봤죠. 사실은 그 새정치의 실체가 무엇이냐, 당신은 알고 있냐, 뭐 여러 질문을 바꿔가면서 물어봤는데 결론은 새정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은 새정치의 내용은 지금도 많은 각계의 전문가분들하고
또 안철수 의원 본인도 있을 테고요.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랍니다. 아직은 그럼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윤여준 의장께서도 새정치추진위원회에 합류한 다음에 자기도 그게 좀 답답하니까 본인 표현이었거든요. 본인도 그 내용이 뭔지 답답하고 알고 싶어서 새정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무엇인지 좀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은 한 1년 동안 안철수 의원이 고민하신 게 있을 텐데 이게 하여튼 뭐 국민들은 사실 지금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하여튼 너무 보면 답답하잖아요. 뭔가 정말 새 정치를 정말 갈구하고 있는데 이 갈구하는 그 국민들의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안철수 의원이 그 속도에 좀 못 맞춰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갈증이 좀 국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윤여준 의장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본인도 많이 답답하시대요? 안철수 의원의 특징이에요. 본인은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 생각하고 비슷하신 거죠. 윤여준 의장은 뭐 좀 하면은 하고 아니면 아니고 또 뭐 좀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이를테면은 그 윤여준 의장하고 얘기했던 그 과거의 에피소드가 문재인 의원 그 지지할 때였거든요. 아하. 우리는 흔히 이제 정치인에 대한 단일화를 통한 지지라고 한다면은 좀 더 화끈하게 기왕 해주는 거 화끈하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 사람 뭐 손도 좀 들어주고 하는 건데 그 안철수 의원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대목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문재인 의원 지지자들은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 호의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대목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대목을 보면은 본인도 답답하다시는 거예요. 윤여준 의장도. 지방선거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좀 빨리 좀 무르익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새정치 구상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정치라는 것 뭐 이렇게 국민들이 내놔라 이러니까 후닥닥닥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요. 그러나 사실 지금 1년이 지금 넘은 상황이고 이미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려고 준비를 하셨을 때부터 뭔가가 있으셨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면 지금도 그게 없다면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면 예전에 그럼 대통령 나오셨을 때가 그럼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사실 좀 드네요. 또 이번에 이제 그 윤여준 의장이 대신 전한 말 가운데 하나는 대선 당시 때만 해도 이제 그때와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른데 그 안철수 의원의 지금은 최근에 만나보니까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버렸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뭐 다른 언론에도 좀 약간 나오긴 했는데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버렸다. 하지만 새정치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앞으로만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하시겠다는 말씀이네. 우리가 또 정치인들의 말은 또 날카롭게 또 현실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얼마든지 양보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 자체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새정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뭐 사실 말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토요판 독자 그리고 토요파 청취자들을 위해서 윤여준 의장께서 약간의 힌트를 주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새정치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하면은 새정치가 해소해야 할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역시 우리 최 기자님 날카로운 질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주셨는데 한국 정치는 구조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정치죠. 구조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는 그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국가의 공공성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국가의 공공성이 무너졌다. 국민들은 국가의 공공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국민으로부터 이제 행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든지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라든지 이러한 통치기구들이 그 국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 복무하지 않고 특정 정파나 혹은 뭐 특정 대기업이나 이런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서 이미 국가의 공공성은 무너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조항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또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득의 적절한 분배를 유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의 핵심인데 이 경제민주화 조항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국가의 공공성을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인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새 정치는 앞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국가의 공공성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의 공공성 앞에는 항상 네.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말이 붙는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공공성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새 정치가 구현해 나갈 가치이고 또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아마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윤여준 장관님께서 앞에 계시다면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지네요. 뭐냐면 그런 얘기 민주당이 이미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도 당선 전까지는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룰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앞에 계시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안 계신 게 제가 좀 안타깝네요. 뭐 조만간 또 하여튼 구상을 내놓으시겠죠? 사실은 그렇죠.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정당에서 말은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말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대신 이제 말하는 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면서 지금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지방선거를 올해 6월달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첫 행보가 호남 지역을 공략을 하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먼저 호남을 가고 요즘 조금 이제 대구 쪽을 한번 가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무게중심은 호남 쪽에 쏠려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정말로 그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자 한다면은 호남이 아니라 좀 더 패권주의가 짙은 영남을 공략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게요. 합리적 의문 제기가 가능하죠. 작년 총선 때부터도 영남 쪽이 아니고 갑자기 서울로 나오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정치는 또 현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당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호남에 먼저 거점을 두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계속 삐딱하게 보는데 그런 의도가 설마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라기보단 정치적인 어떤 현실적인 고려였군요. 거기가 지지율이 더 높군요. 대신 이제 그런 또 재발론은 가능해요.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을 한다면은 새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현실 정치와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실과 계속 맞닥뜨리고 투쟁하면서 현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게 그 새 정치라고 한다면은 그런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을 어떻게 보면 안주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 정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들 스스로 어떤 하나의 장애를 만들진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궁금증도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런 현실에 막 그 열악한 현장에 가서 막 부딪히면서 그것을 이제 바꿔내고 국민의 마음도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모습에서 사실 감동받는 거거든요, 국민은. 그렇죠. 새 정치가 좀 더 파괴력이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의 많은 국민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런 또 감동이 또 있어야 되죠. 네. 존재만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안철수를 지지하긴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콘텐츠,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지난 1년간이 그렇게 썩 감동적이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송호창 의원 만났거든요. 여기서 안철수 의원과 같이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곁에 거의 유일하게 붙어 있는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그분과 얼마 전에 점심 식사를 만났는데 이분에게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새 정치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느낄 때가 하나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국정원 규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거 개입 의혹이 아니라 뭐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이 됐죠 이제.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회에 나오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촛불들로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그 질문들을 제가 많이 사실 받거든요 시민들에게.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송호창 의원 만난 김에 한번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 왜 안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송호창 의원의 이제 의견이셨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국정원 규탄 집회 찬성한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거다.
국정원을 이제 규탄하는 사람들의 민의도 대변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선거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민의도 대변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집회까지 할 정도의 문제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장외투쟁까지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나름대로는 여러 합리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의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가서 뭘 하고 맨날 이렇게 국회 바깥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새정치라면은 자칫 이거는 그냥 눈치 보기 정치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여준 의장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허지영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대목 윤여준 의장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 질문은 그 민주당 지지율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 민주당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론은 냉랭한 상태인데도 그 제1야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뭐 민주당과의 적대적 관계는 아니니까 그 이야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0년대 이후에 야당은 어떤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야당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야당다운 야당.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건 뭐겠어요? 싸워야 할 때 싸우라는 거겠죠. 맞서야 할 때 강하게 맞서라는 것. 근데 그런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국민적 요구에 하나 측면에 있고 또 하나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너희들. 그렇죠. 네. 그만 싸우라고 하는 있죠. 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요구잖아요. 이 상충되는 요구를 국민들로부터 지금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어떤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종종 야당은 국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농성을 하거나 투쟁을 하는 장외투쟁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툭하면 튀어나가는 장외로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이지 않나. 저는 좀 사실 그렇게 보고요.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국민 여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뭐 대선 개입이다라는 여론이 뭐 50% 이상이 돼야만 장외에 나간다라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거고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국민의 한 10%도 지금 현재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외로 나가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들 사실 상당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허재영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찬성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새정치추진위원회라든지 안철수 의원 혹은 그분과 이제 가까운 정치인들 공통된 생각인 거죠. 어떤 하나의 예로 든 거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해마다 이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은 해를 넘겨서 처리 못하고 계속 예산안 처리와 다른 쟁점 사안과 연계를 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받아주면 우리 예산안 받아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략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건 참 그래요. 그렇죠. 지켜보기. 예산안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다른 거 엮지 말고 예산안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공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를 막아내야 된다. 장외로 받고 나가고 자꾸 다른 거랑 연계하고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 같은 거 쓰지 말고 그 자체의 문제를 국회 안에서 최대한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들 생각인 거예요. 제가 그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뭐 그거는 국민들 판단에 또 맡겨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민주당에 아는 국회의원한테도 이제 가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너는 왜 그런 거 연계하냐? 사실 왜 그래? 물어보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면 네. 불가능하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끼어 카드식으로 들고 가지고 예산안을 무기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를 사실 대는데 제가 그 핑계를 뭐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께서 사실 그 현실에 부딪혔을 때 네. 과연 민주당보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 방식을 잘 찾아내실까. 저는 정말 좀 제발 좀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죠. 새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가의 공공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이상을 지금 앞으로 곧 비전을 제시하겠죠. 그건 그들의 이상이고 비전인 거고 정치는 또 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현실에 직접 부딪혀 보면은 또 판단과 본인들 생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장외투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들은 반대를 하지만 막상 또 어떤 쟁점 현안에 대해서 그들이 치열하게 또 야당을 하나 이제 어차피 만들 거니까 야당을 만들어서 투쟁을 해나가다 보면은 현실에 부딪히게 될 텐데 그 현실에 부딪혀서는 그들이 내놓을 해법이 무엇인지도 그게 과연 그들이 주장을 했던 새정치에 맞는 건지 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네. 다만 이제 하나의 힌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영남이 아니라 호남이었다. 그걸 또 본인들이 설명을 할 때는 정치는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합리화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느냐, 또 그런 갈등 국면마다 그들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안철수 신당의 운명이 좌우되리라고 봐요. 그래요. 윤여준 장관님 뭐 이렇게 꼭 전해드려야 될 뭐 이렇게 뭐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끝내죠. 예, 그 토요팟 공식 2회 오늘 클로징은 우리 아까 출연했던 그 최우리 기자가 수고를 해서 직접 태릉 선수촌에서 이상화 선수의 이상화님의 목소리를 토요팟을 위한 멘트를 따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멘트를 끝으로 들으시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입니다. 한겨레 토요팟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많은 응원해주세요. 저도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